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황인환이고 여의도에 있는 개인 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잘 지내요. 그래서 슬픔이 말라가요. 잘 지내냐는 안부는 안 듣고 싶어요. 안부가 슬픔을 깨울 테니까요. 라는 시의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우울해 보이시기도 하고 우울감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제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여쭤보면 잘 지내요 혹은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우리 스스로만 봐도 누가 안부를 물으면 늘 거의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어기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흔히 방어기제는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방어기제라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늘상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상황에 나를 놓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 사회화되기 위해서 꼭 사용해야 하는 심리기제입니다. 방어기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트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이트는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구조에는 무의식 안에 이드라는 구조가 있고 의식 안에 자아라는 에고라는 자아라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쯤에 슈퍼에고라고 하는 초자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 같은 이드는 긴장의 방출이나 우리의 욕구 그리고 본능, 충동 이런 것들을 방출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본능이나 충동을 다 있는 그대로 방출한다면은 현실 세계에서 살기에는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얘를 중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욕구가 그대로 방출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방어기제가 작동을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혹은 스스로 받아들이기 좋은 형태로 바뀌어져가는 과정에 방어기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 참는다라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방어기제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부정이 있고 억압이 있고 그리고 억제라는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부정은 좀 더 원시적인 형태의 방어기제이고 억압은 조금 더 신경증적인 방어기제이고 억제는 조금 더 성숙한 형태의 방어기제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부정은 있는 현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게 부정이고 억압은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나한테 일어나는 감정을 내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억압입니다. 억제는 현실도 내가 인식을 하고 내 감정도 인식을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감정을 내가 그대로 방출해서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감정을 내가 참아보자 라고 하는 형태가 억제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원시적인 형태의 방어기제가 있고 성숙한 형태의 방어기제가 있지만 이건 사실 좋다 나쁘다의 부분은 아닙니다. 다 때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방어기제가 잘 작동을 하는 게 우리 안정된 마음을 갖게 되는데 부정이라는 원시적인 방어기제이긴 하지만 부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죽음 같은 건데 죽음을 누구나 다 피할 수 없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건데 이걸 우리가 자꾸 실제로 느끼게 되고 이게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살기 당연히 힘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죽는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형태가 사실 부정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얘기하면 거부당하거나 어떤 나의 나약함이 들통나거나 내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어기제라는 거는 사실 내가 나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만들어낸 장치이기 때문에 이 방어기제를 거슬러서 내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실 안전함에 대한 도전 같은 거여서
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안할 수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슬픔을 나누면 슬픈 사람이 2명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과정은 동조 같은 거고 또 한 가지의 과정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조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를 말합니다. 저 사람이 슬프니까 나도 슬프다. 저 얘기를 들었더니 내 마음도 너무 슬프다가 동조이고, 사실 이런 경우는 슬픈 사람이 2명이 되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공감은 이제 조금 다른데요. 내가 슬프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저 사람이 있다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참 슬플 것 같다.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나는 생각이 된다 같은 게 공감의 형태입니다. 어떤 영영사전에 보면은 공감이라는 표현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영어 사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형태이고 또 신발을 벗으면은 온전히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사실 공감의 형태이고, 우리는 동조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사실 어떤 상황에서는 공감을 또 할 수 있어야 너무 여러 사람의 감정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잘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슬픔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슬픈 사람이 2명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걱정과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철이 없고 민폐라고 생각이 되고, 저 사람의 감정도 내가 망칠까봐 어떤 자책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감정에 대해서 평가받거나 나를 떠나지 않을까 같은 불안 때문에 늘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어쩌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피상적인 관계만 맺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나누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위로해 줄 때 또 다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관대함과 너그러움 같은 진화의 산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조금 더 나누는데 우리가 익숙해지거나 너무 어렵다면 조금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안전함에 대해서 사실 방어기제를 잘 만들어 놓고 나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이 안전함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내 마음을 거부당할까 불안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누군가 평가할까 역시 불안할 수 있고, 나의 나약함이 들통날까 혹은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나타나는 뇌의 반응 영역이 신체적인 고통을 감지할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유사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피하고 싶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어기제가 잘 작동을 해서 내가 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상대에게 조금의 피해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털어놓기 어렵게 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마음은 과거의 경험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이해받지 못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너무 힘들게 했다라는 경험이 있으면은 더더욱이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고민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상대에게 안전한 상황에서 사실 안전한 만큼 내 마음을 꺼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내가 상대와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내 마음을 막 쏟아내는 것은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내 감정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받아들일 때에도 내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상대는 내 이야기를 어느 정도까지 안전하다라고 느낄지 서로 배려를 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한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단 안전한 상황을 잘 세팅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세팅이 잘 이어지고 나면은 안전한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조금 더 안전한 이야기일까 하면은 역시 과거보다는 현재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고, 생각이나 기분보다는 나의 상태, 표면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요새 이렇게 지내, 나는 요새 이런 걸 보면서 지내고, 난 요새 이런 걸 하면서 지내가 조금 더 표면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해도 안전하구나, 별일이 없구나, 상대가 잘 받아주는구나를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나는 요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내. 저런 걸 봤더니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라고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그 다음에 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은 기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요새 이런 기분을 느껴. 이런 상황에 놓였더니 나는 이런 감정이 들었고 이런 게 느껴졌어. 같은 게 조금 더 속마음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더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속마음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런 기분을 느꼈었고 나는 이런 걸 겪었어 같은 게 조금 더 우리를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어 기제를 거슬러서 내 마음을 상대와 나누고 싶고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 거는 사실 어떤 일종의 퇴행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사실 이런 걸 느끼지 않고 부모님에게 혹은 뭐 형제에게 혹은 친구에게 훨씬 더 편하게 우리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고 감정을 방출하고 싫으면 싫다라고 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라고도 하고 훨씬 더 편하게 우리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받았었는데, 성인이 되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사회화를 거치면서 점점 더 이런 감정을 다 안으로 삭히고 표현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퇴행을 해서 내 감정을 상대에게 표현하고 이해받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상황과 안전한 상대에게 일시적인 퇴행을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조금을 허용해 준다면은 더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어쩌면은 상대에게 이런 퇴행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서로에게 우리가 그만큼 가깝고 안전한 사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늘 퇴행된 상태로 관계가 유지되면은 서로 지치게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안전할 때 퇴행을 했다가 다시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온다면은 서로 지치지 않고 적당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독립이나 자녀와의 독립은 많은 분들의 고민입니다. 이 상황은 제가 이제 두 입장을 다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는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니, 혹은 너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니 같이 생각을 하고, 사실 요새는 특히나 이제 대학교, 회사, 결혼까지 관여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부모님의 생각과 마음만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이제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독립이라는 뭘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태어나면서부터는 독립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자폐적인 상태라고 해서 자아 경계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납니다. 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외부 환경에 대한 인식도 없고 나와 외부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역시 그냥 내 몸의 일부처럼 엄마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울면은 엄마가 밥을 주는 게 다 내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 환경과의 독립이 일어나지 않고 전부 다 내가 전능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손을 뻗어야만 닿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내가 움직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느끼면서 이제 나와
내가 아닌 환경에 대해서 경계를 이제 설정하게 되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엄마가 늘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조금씩 나와 엄마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커가면서 더 자연스럽게 독립에 대한 과정이 생겨나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지만,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하면은 사실 부모의 관심과 사랑보다는 친구들과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는지가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폭발하는 사춘기 시기와 겹치면서 사실 부모님과의 갈등이 이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라면은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전공을 하고,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독립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숙과 성장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 할 일을 잘 하는 사람인지가 나는 더 중요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내가 그래서 또 새로운 가정을 잘 꾸리는지, 내가 내 아이를 잘 양육하는지,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해가는 과정 동안 사실 부모님은 이제 계속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독립의 과정을 같이 겪지 못하고 늘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일부라고 느끼게 되면은 역시 또 계속해서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식도 부모님도 이제 독립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하고, 서로 각자의 몫을 질 수 있는 성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내가 모든 걸 다 기대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실망시켜주면 안 되고,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엄마도 엄마의 몫을 질 수 있는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대할 때에도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표현이 있는데, 선물이라고 표현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잠시 맡아두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셨었는데,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잘 아껴주고 뭘 원하는지 들어주고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하지만 품에서 떠날 때가 되면은 또 세상으로 돌려보내주는, 잠시 맡아두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셨던 경우가 분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런 마음으로 때가 되면은 독립을 받아들이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직접 느끼고 선택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차이는 이제 양육과 부양이 다르다는 부분인데요. 엄마가 아이를 생각할 때는 양육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양육이기 때문에 온전히 내 시간과 마음을 써서 해결해 줘야 하는 게 양육의 형태이지만, 사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부양이고, 내 모든 에너지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의 내 생활은 지켜가면서 일부의 에너지를 써서 마음을 챙겨주고 하는 형태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사춘기 때 한번 이런 독립의 과정을 겪고 서로 다른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사춘기 없이 지나가는 경우 혹은 뭐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은 지금이라도 커서라도 이런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거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엄마의 선택이고, 내가 엄마의 요구와 다른 선택을 해서 엄마가 실망을 하더라도 이런 불편한 감정은 엄마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좀 더 챙기고 내가 원하는 선택들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가족이라는 구조로 묶여 있긴 하지만 서로 독립된 개체이고 독립된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기대가 좌절됐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무조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거를 느끼지만 꼭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 나 역시 상대가 내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아이가 혹은 엄마가 본인을 위한 선택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또 우리도 잘 감당하고 내 마음을, 상대를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를 통해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이유에는, 일단 시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고도
우리가 많은 걸 느끼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는 어떤 단편적인 이미지를 기억해내거나 혹은 줄거리를 생각해내야 돼서 그에 비해서 시는 압축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의 구절을 바로 떠올리는 게 가능하고 그리고 또 시는 보편적이기도 하죠.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게 힘들어 라는 다른 사람의 말이 어떨 때는 그냥 마치 위로해주기 위해서 피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시에서 그런 감정을 같이 느끼게 되면은 시인도 이런 걸 느끼는구나. 많은 시의 독자들이 이런 걸 느끼는구나. 이게 시로 쓰일 정도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시를 통해서 이런 게 보편적인 감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편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나만 갖고 있는 마음도 중요하고 나만 갖고 있는 감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편성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은 흔히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내 마음을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을 수 있고 내 마음이 이해받지 못할 때 그래도 상대에게 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어서 일단 모호한데 이 모호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닮아 있기도 하고 내 마음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이 모호한 것들을 천천히 자세히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봐야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는 과정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짧은 한 간단한 구절인데에도 어떤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다른 걸 느끼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은 그 모호함을 분명히 하는 데에는 이 모호한 부분들을 내 마음이 채워놓고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내 마음이 뭐였는지 왜 내가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계속 지나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때 떠올려보는 시 중에 하나는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꽤 닮아 있기도 한데요. 시를 보듯이 마음도 세상도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고 내 마음은 어떤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면 좋을 것 같고 마음속에 불완전한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뤄서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